안녕하세요. 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경영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경영 분석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재무 분석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재무 분석이 뭔지, 그 다음에 이 재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 산정된 재무 비율을 이용해서 기업의 어떤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래서 재무 자료 를 이용한 재무 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재무 비율을 활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데 오늘 수업의 목표를 두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회계 자료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기업의 실체, 또 기업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어떤 그 분석 체계를 우리가 경영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 분석이라는 말이나 기업 진단이라는 말이나 유사해요. 유사하고, 다만 우리가 그 기업과 관련된 자료 중에서도 회계 자료만 가지고 재무제표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런 것을 우리가 재무 분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진단이든 경영 분석이든 재무 분석이든 이런 걸 왜 해요? 그렇죠.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업의 실체가 뭐냐, 그리고 현재 기업의 상태가 뭐냐, 그리고 앞으로 기업의 모습은 어떤가, 이걸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은 우리가 크게 경영 분석 시스템과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지 그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설문지를 수집을 했어. 그래서 10,000부의 설문지가 지금 이렇게 책상에 놓여져 있어요. 자, 이것은 데이터입니까? 정보입니까? 네? 데이터죠?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입니다. 자료예요, 자료.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의사결정하는데 지금 당장 뭘 끄집어내서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정보화 시켜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경영 분석 시스템, 경영 처리 시스템,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화 시켰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보화 시킵니까? 그렇죠. 데이터를 설문지의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한 만족 정도는 어떤가를 우리가 매우 만족이 몇 명, 몇 프로, 만족이 몇 프로, 불만족이 몇 프로, 이렇게 다 그 분석 어떤 정보를 도출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구나.
또는 매우 만족하고 있지 않네? 그러면은 이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또 디자인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했으면 디자인을 이대로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디자인을 변경해야 할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찾아냈으면 그럼 이제 의사결정에 이제 반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어떤 그 의사결정 시스템은 정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데이터를 정보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는 우리가 경영 분석 시스템,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이 다 다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주주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할지 처분할지. 이것은 뭐하고 어떤 정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업이 일단 안정적으로 계속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또 이 기업의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이런 정보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경영 분석이다. 그래서 경영 분석은 이렇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적합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기업에는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과 이해관계에 있는 어떤 집단들을 보면은 정부는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기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정부는 세금을 걷어가죠.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고, 기업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조금 내려고 하고. 또 금융기관 어때요?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 대출을 요청하죠. 그러면은 대출을 해줄지 말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또 거래처, 종업원, 복지를 개선해달라, 급여를 올려달라. 뭐 이런. 기업은 어때요? 야, 됐어. 이 정도면 그냥 가자. 다음에 좀 더 우리가 뭐 경영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급여도 올려주고 할게. 뭐 이렇게 어떤 그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죠. 또 채권자. 그래서 기업이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도 있지만 채권을 발행해서 이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채권자가 있고, 그 채권자는 어때요? 이자를 많이 받아가려고 그러고, 기업은 야, 이 정도면 됐지, 조금 주려고 하고. 또 이제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주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주주. 그래서 이 주주들은 어때요?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식을 계속 보유할지, 처분할지, 더 살지, 조금 팔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경영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현재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 과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이미 갔어.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야. 근데 여러분들, 현재가 더 중요합니까? 미래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막 공부합니까? 현재 잘 살기 위해서? 현재 재밌게 살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부해서 되겠습니까? 재밌게 살려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공부 좋아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것은 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시점은 미래. 이 기업의 미래가 어떨까? 지금은 작지만 미래는 삼성전자를 능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투자해야죠. 그렇죠? 미래의 운명을 거기다 맡기는 거죠. 그런데 물론 어때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그 기업이 미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는커녕 정말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중소기업 수준도 못 뛰는 기업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의사결정의 어떤 변동성, 이것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경영에 있어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 위험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정확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확한 자료,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미래를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 또 과거의 모습이 어떤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기업이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 어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업의 어떤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래서 경영 분석의 어떤 목적은 분석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내부 이해관계자와 또 외부 이해관계자. 경영자나 또 뭡니까? 노조나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업 내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해요. 그런데 금융기관, 정부, 주주, 채권자, 물론 주주 중에서는 내부 주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경영진이나 또는 아니면은 조직 구성원이면서 주주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내부 주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분석하는 것을 내부 분석이라고 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외부 분석이라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내부 분석의 목적은 주로 뭐냐?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이걸 어떤 목적으로 내부 분석이 이루어진다. 또 종업원들은 우리 기업의 어떤 상태를 알아보고 임금 협상을 하든가 어떤 근로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분석이 필요한데, 이런 것도 하나의 내부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외부 분석은 이렇게 주주나 또는 은행이나 또는 정부나 또는 고객이나 또는 거래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런 분석을 우리가 외부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증권 관계 어떤 기관들 또는 투자자들은 아까 주식을
처분할지 말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 분석의 그 방법은 크게 보면은 재무자료 분석이 있고 비재무자료 분석이 있다. 그래서 재무자료 분석은 주로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건데 그 재무자료 분석의 방법은 비율 분석이 있고 그래서 재무제표 항목 간의 어떤 그 비율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 분석이 있고 재무제표의 값 그대로 놓고 우리가 분석하는 실수 분석이 있고 또 뭐 지수 분석이 있고 그 위에 통계 분석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뭐 기준 값을 정해놓고 그 기준 값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비율 값을 구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또 특히 지수 분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비재무자료 분석은 이런 재무제표가 아닌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또 다른 자료들. 그래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료들 중에 지금 경제 변수들. 그래서 물가가 어떤지, 금리가 어떤지, 세계 경제는 어떤지, 한국 경기가 어떤지 이런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내 경제 환경이나 어떤 그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거. 또 경영자, 기업 문화 이런 것은 재무자료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우리가 비재무자료 분석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경영 분석의 방법은 재무자료 분석과 비경영자료 분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재무자료 분석 중에서도 비율 분석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재무비율을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항목들 간의 어떤 그 비율 값으로 구해서 뭐하고 뭔가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네가 이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준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표준 비율하고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실수 분석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항목의 값 그대로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분석은 주요 어떤 재무 비율들을 산정을 해서 그래서 그 비율을 가중치를 주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해서 그래서 이제 가중 평균 값을 구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수법이라고 한다. 지수법.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계 분석은 어떤 그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들이고 그 다음에 비재무자료 분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 문화나 조직 구조나 경영자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다. 그럼 재무 비율이 뭐냐? 재무 비율. 재무 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항목들 간의 비율 값을 얘기한다. 근데 그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없는 어떤 그 비율 값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필요가 없고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그냥 항목들 간의 비율값만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들 간의 어떤 그 비율값만 구할 수도 있고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항목과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이용해서 비율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항목들 간의 비율값 그것을 우리가 재무상태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비율을 우리가 정태 비율이라고 한다. 정태 비율. 그래서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동태 비율이 아니라 정태 비율이라고 한다. 알겠죠? 특정한 시점에 어떤 그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재무 상태 표의 항목들 간의 비율값은 우리가 정태 비율이라고 한다. 그럼 어떤 게 있느냐? 그렇죠.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은 어떻게 보냐면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눠준 비율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동 자산이나 유동 부채는 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비율을 우리는 정태 비율이라고 하고, 동태 비율은 뭐냐면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들 간의 비율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매출액, 순이익.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 간의 비율값을 우리는 매출액 순이익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매출액 순이익률과 같은 이런 비율값을 우리는 동태 비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어떤 항목, 총자산 이런 것은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죠.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고 수익, 비용,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익, 매출액, 그래서 총자산, 매출액.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총자산이 매출액으로 얼마 만에 회전이 되는가 하는 비율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자산 회전율 같은 이런 비율값을 우리는 혼합비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무비율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경영지도사나 이런 기업 진단론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면은 관계 비율과 구성 비율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관계 비율은 항목들 간의 어떤 그 비율값을 말하고, 구성 비율은 총자산 또는 매출액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각 항목이 그런 비율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비율을 우리가 구성 비율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총자산을 100%로 또 손익계산서 항목은 매출액을 100%로 해서 각 항목이 총자산 중에서 몇 프로 차지하는지 또는 매출액 중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이렇게 비율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비율을 우리는 구성 비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재무상태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자산을 100%로 해서 총자산 대비 각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값을 계산해서 재무상태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공통형 재무상태표. 또 손익계산서는 공통형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형 재무상태표와 공통형 손익계산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비율은 우리가 그 경제적인 의미에 따라서 유동성 비율, 안정성 비율, 효율성 비율, 수익성 비율, 성장성 비율, 생산성 비율, 시장가치 비율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동성 비율은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고, 자본구조 비율은 기업이 망하지 않고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부채 의존도를 알아보는, 그래서 기업의 장기 채무 지급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비율이다. 그래서 유동성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비율은 이런 유동 비율, 당좌 비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본구조 비율은 부채 비율, 그래서 자본구조 비율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책에서는 레버리지 비율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비율인데 특정한 자산이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주는 비율이 바로 효율성 비율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회전율로 나타나요.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뭐 이렇게. 수익성 비율은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이렇게. 그래서 뭐 매출액 또는 투자에 대한 어떤 이익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성장성 비율은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비율이고 증가율로 나타나죠. 또 생산성 비율. 그 다음에 뭐 시장가치 비율, 퍼 이런 것들, 주가 장부가치 비율 이런 비율 값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비율 값들을 우리는 그 시장가치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율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재무제표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재무제표를 어디서 구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런 재무제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래서 유동비율을 구하고 당좌비율을 구하고 부채비율을 구하고 매출채권 회전율을 구하면 돼요. 그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구한 다음에는 우리가 표준비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표준비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 매년마다 공시하는 그런 산업 평균 비율, 그 비율을 이용할 수도 있고, 경쟁사의 어떤 그 비율을, 표준 비율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과거 그 해당 기업의 비율 값들을 표준 비율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비율을 정해놓고, 그걸 표준 비율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준 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산업 내 평균 비율 값들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은행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경영 분석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메뉴바에 그걸 들어가시면은 그 산업 내 평균 비율 값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비율을 산정해서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방법이냐면은 상호 비교 분석. 그래서 표준 비율하고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과거의 비율하고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경쟁사하고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추세. 뭐 5년이면 5년간의 이 뭐 부채비율을 놓고 봤더니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더라.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는 감소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뭐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석을 우리는 추세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재무비율을 구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 그 차트를 놓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산식은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재무 분석이나 경영 분석이나 기업 진단론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숙제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동비율을 구하는 산식이 어떻게 되어 있고, 당좌비율을 구하는 산식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래서 매출액 대비 또는 총자산 대비 이런 비율을 우리는 구성비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구성비율을 구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공통형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준연도. 기준연도를 정해놓고 기준연도의 값을 분모값으로 해서 계속 해당 연도의 비율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총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만약에 뭐 2011년도에 그 총자산값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에 총자산값이 있죠. 그럼 이 비율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랬더니 뭐 110%가 나왔다. 그러면 또 2013년도에는 또 120%가 나왔다. 2020년도에는 150%가 나왔다. 그럼 총자산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계속 2011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값을 구해서 또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재무제표를 지수형 재무제표, 지수형 재무상태표, 지수형 손익계산서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해해야 할 내용은 우리가 수익성을 측정했더니 뭐 A기업이 좋고 효율성은 B기업이 좋고 뭐 또 생산성은 A기업이 좋은데 뭐 안전성은 B기업이 좋고 이러면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지 어떤 기업이 더 좋은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요 재무 비율을 뽑아내서 그래서 각각 주요 재무 비율에다가 가중치를 줘서 가중치 합은 물론 얼마가 돼야 돼요? 100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합계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뷰리체트가 만든 뷰리체트 지수법이 있고 또 송영렬이가 만들었으면은 그걸 송영렬 지수법.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수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책에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영 분석을 하다 보면은 바로 이런 어떤 그 문제점에 도출할 수 있다. 서로 상반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 그런 것을 우리가 지수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뭐 뷰리체트, 트렌트, 송영렬, 뭐 여러분 이런 지수법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재무제표를 직접 구해서 또 표준비율을 직접 구해서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